뉴스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뉴스들이 많은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39주기가 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작심한 듯이 망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을 조롱하는 망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자유한국당 의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죠. 5.18 흔들기가 최근에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잠시 말을 못 이었습니다. 한 10초 넘게 좀 공백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공권력이 자행된 야만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한마디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연설이 주말 사이 계속 회자가 됐었고 아주 작심 비판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뉴스에 거론이 됐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참석을 두고도 그 참석 전부터도 말이 많았었고요.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상황들 자체가 또 뉴스였어요. 네, 사실 망언 의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정말 격하게 입장을 막았습니다. 기념식장까지 2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 몸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이게 TV 뉴스에서는 전부 다 방영이 됐죠. 그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는데요. 이걸 두고 언론도 모두 기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 황 대표가 국무총리 했을 때는 안 불렀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라졌다,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그 해프닝이나 여러 가지 그 벌어졌던 상황들 주말 사이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어제죠. 이런 말을 했어요. 5.18 기념식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하고만 악수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SNS에 글을 올린 건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를 김 여사가 했는데 왜 황 대표 손을 뿌리쳤냐.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요. 악수하지 않은 건 맞는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하고 간격이 벌어지니까 계속 악수를 이어가는데 그걸 따라잡느라 일부러 건너뛴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5.18 기념식에 대해서 잡음을 내고 있거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쪽짜리 기념식이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서 여야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5.18 기념식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만 쏟아져 나오는 게 전 참 속이 상하더군요. 예. 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국회에서 지금 발족이 돼야 되는 위원회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조속히 출범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해 9월에 시행이 됐는데 멈춰 작년 있는 9월이었죠.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사위원 후보 추천을 두고 정말 말이 많은 겁니다. 특히 한국당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당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했는데 역시 5.18을 왜곡해온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청와대가 3명 중에 2명 임명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청와대가 오히려 정치적 판단했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에 5.18 유공자도 있는데 왜 이건 뭐라고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서면서 아직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야가 조율은 했습니다.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넣기로 했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제 삼은 위원 후보를
그 서혜련 변호사로 교체하게 했는데 네. 이 국회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게 거의 멈추면서 5.18 기념식은 진상규명이 없이 출범 없이 열린 겁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 기념식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나온 또 글쎄요 5.18 흔들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흔들 수 있는 내용인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삼성그룹의 제약 계열사 바이오로직스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분식 회계와 승계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공용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삼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하고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사장급 이상 인사가 소환된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죠.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불렀고 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급 임원들도 불렀습니다. 모두 증거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사받은 사람들이 윗선 지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삼성바이오가 사실 증거인멸을 하다가 검찰한테 걸렸죠. 서버하고 하드디스크를 공장 바닥에 감추고 서류를 삭제했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윗선 수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공장의 바닥을 뜯고 그 안에다가 뭘 넣었는데 이 공장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그 윗선에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일까?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공장을 뜯는데 네. 직원이 혼자 야 이거 빨리 숨겨야 돼 이러고 이제 그걸 뜯고 넣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6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정현호 사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김대한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네, 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라든가 뭐 사업지원 TF 사무실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본사 다 털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상 정현호 사장하고 김태한 대표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태한 사장을 어제 소환했는데 다음 타자가 정현호 사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현호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게요.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고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 사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 결국 이 부회장을 수사하기 위한 어떤 단계 아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증거 은폐를 한 것도 경영권 승계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분식회계 사건입니다만 결국은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로 어떻게 이 부당한 내용들이 연결되느냐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검찰 수사 하나 더 보도록 하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어제 구속 후에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진술을 거부했다고요? 네, 구속 후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새로 선임한 변호사하고 접견 못했다. 그러니까 진술하기 좀 어렵다면서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사실 구속 전까지는 윤중천 씨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도 전해드렸는데 최근 영장심사에서 태도를 바꿨죠. 네. 윤 씨는 알지만 금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이 말을 바꾼 적이 있으니까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을 한 번 더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야기 또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이야기 검찰 수사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또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고용 지표의 개선에는 정책의 성과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25만 5천 명 늘어나 고용률은 오히려 0.1% 하락했습니다.
또 제조업 일자리 감소, 자영업 부진의 영향으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불안한 고용 지표도 여전합니다. 자, 이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뭐 각 언론사의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루고 있는 형태들이 다 다르긴 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을 청와대에서 내렸는데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네, 청와대에서 일자리 문제를 책임지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어제 한 말인데요.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내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자가 늘고 있는 폭이 커지고 있으니까 고용 상황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그 계약 상용직이 또 많이 늘었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취업자 수를 늘린 건 부문으로 따지다면 신산업하고 신기술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결국 그 통계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만 아니면 좋아 보이는 부분만 강조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해 이 지금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지난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월별 취업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고용 대란이다 그러면서 거의 신문 1면을 다 도배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고용 지표가 12개월 연속으로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난해 지표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획기적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 30, 40대 그리고 제 또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 왜냐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 부진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데다가 30,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용 지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더 나쁜 게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중국 큰 손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살얼음판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변수가 있는데요. 그 수출 산업 부진으로 기업들이 뭐 투자도 늘리지 못한 상황이고 채용 상황도 불안해지니까 사실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어렵다 이 얘기가 뭐 거의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수석이 내놓은 이 메시지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어떤 세력에서는 굉장히 또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뉴스가 새롭게 생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뉴스가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얘기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그 핵심 대책 중에 하나로 뭐 저희도 뉴스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지만 광주형 일자리 밀고 있죠. 네. 이번 달 안에 광주를 이을 두 번째 도시를 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조만간 제2, 제3 광주형 일자리 그러니까 상생형 일자리 사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노동자 임금은 낮추는 대신에 그 대신에 정부하고 지자체가 주거하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래 노동자한테 좀 합리적인 수준의 뭔가 복지 같은 걸 제공하는 거죠. 네. 이런 걸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광주에서 이걸 성사시켰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불리는데 이 제2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시킬 곳을 찾다가 여러 곳이 거론되어 있는데 구미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에 들어갈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구미도 굉장히 큰 공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뭐 소위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되면 이제 구미형 일자리라고 이름이 또 붙여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금 구미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도 사실은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SNS 상에서 퍼나르고 있는 뉴스이기도 해요. 네.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 세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취임식 날 취임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일종의 이걸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지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었는데 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정말 듣기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 2013년 2월에 녹취된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최 씨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가 준비한 취임사 초안을 대거 뜯어고치는 그런 녹취가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네. 전 씨에게 받아 적어라 막 그렇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대통령 취임사 핵심 내용을 보면 그때 녹취에서 등장하는 최 씨가 불러준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 취임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 씨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사 얘기도 나오고 그 청와대 로고 디자인 바꾸는 녹취가 또 공개가 됐더군요. 거기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계속 나 또 먹으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계속 뭘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워딩 하나하나 글자로 적혀 있는 활자로 보는 것도 있는데 그 파일을 직접 들으면 그 뭐랄까요 분위기라는 게 느껴진단 네.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듣는 내내. 참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예.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네, 사실 이번 심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두 가지인데 이 삼성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 제공한 게 뇌물이나 뭐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 여부 이거기 때문에 이 둘 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횡령액은 1심에서 80억 원으로 인정이 됐었다가 2심에서 엄청 줄었죠. 그렇죠. 36억 원으로 주면서 징역 5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고심에서 만약에 횡령액이 늘어나면요. 그 50억 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 부회장은 앞으로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렇기 있다는 때문에 것이죠. 이 네. 심리가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있을 이 5번째 심리 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이것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어요. 최초에는 15초짜리 동영상이었죠. 술에 취했던 이 남성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했다. 뭐 요새는 보니까 대림동 여경이라는 이름으로 네. 동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 술 취한 남성이 경찰 뺨을 때려요. 남자 경찰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 경찰이 팔을 꺾고 제압을 하는데 같이 술 먹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경찰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여경이 그걸 말리다가 밀려나거든요, 힘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여경이 그 동영상에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들립니다. 수갑을 대신 채워달라 뭐 이런 말이 들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어떻게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이런 논란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막 퍼지면서 일파만파로 막 퍼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경찰도 해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전체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식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경찰은 여경도 피해자 제압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가 CCTV를 다시 확인해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뭐 시민의 물리적인 도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한 경찰은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무용론까지 얘기가 아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지 여경에 대한 비판은 지엽적인 거다. 그리고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여성 피해자들도 많은데 여경을 폐지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